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뒷방 사연관입니다. 저는 뒷방 사연관의 라임 아토믹 베이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패터슨으로 아닌데, 죄송해요. 본투비블루로 이렇게 셋이서 다 같이 찾아뵙고, 녹음으로는 거의 일주일 만에 다시 저희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주일이라 뭐 별게 없었긴 했는데 저는 단기 알바를 했어요. 어머. 전시회장에서. 어떤 전시회요? 그냥 인사동에 작은 갤러리에서 하는 건데 우리 리꼬느라는 연시 친구 있죠. 네. 그 친구의 친구분이 기획을 하신 전시인데 그냥 정말 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 그런 전시회였고, 그래서 거기서 거의 모던 패밀리를 보고 앉아 있었어요. 많이. 그리고 어제는 브로드처치 시즌 1을 다 봤어요. 너무 좋아요. 브로드처치 어떤 이야기인가요? 약간 한숨 나오는 얘기인데 브로드처치라는 마을에 어느 11살짜리 소년이 이제 시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해변가에서. 그래서 그 살인사건을 이제 범인을 찾으려고 수사를 하는 드라마인데, 그게 브로드처치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거라 이걸 수사를 하면 할수록 다 한 명 개인의 우리가 서로 모르고 있던 비밀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수사랑 관련이 없는데도 막 파헤치다 보니까 나와서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사실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수사랑 관련이 있었을 수도 있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러면서 되게 보면은 착잡해지는 착잡해지는 드라마인데 되게 몰입도가 좋고 음악이 진짜 좋아요. 맞아. 음악이 올라퍼 안알지운 누구였죠?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보세요. 와플에도 있고 넷플에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봤던 영화 서치가 생각나요. 안 보셨어요, 두 분 다? 네. 서치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영화여서 존조라는 배우가 나오죠. 그분이 아버지로 나오는데, 아버지랑 딸이랑 아내랑 이렇게 셋이서 단란하게 살고 있다가 아내가 암으로 이제 일찍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아버지랑 딸만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사라져서 실종된 딸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게 화면이 그냥 맨 화면으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고 다 매체 화면들로 모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화면이라던가 아이패드 그 노트북 화면이라던가 아니면 뉴스 그 TV에 뜨는 화면이라던가 이런 게 모두 그냥 다 모든 기계의 화면들, SNS나 이런 창들로 다 구성이 돼서 보고 나서도 너무 그냥 그 플롯 자체도 그렇고 감탄을 했어요. 누가 이렇게 트위터인가 어디에 적은 거를 봤는데 아빠가 내 SNS를 뒤진다는 것만으로도 올해 최고의 스릴러라고 막 그런 맞아, 얘기가 저도 있더라고요. 봤어요, 그거. 그랬군요. 배씨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 방금 브로드처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요즘에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영국으로 교환학생 가는 게 시간이 진짜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금방이죠. 네, 금방 시간이 빨리 흘러가네요. 2주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영국에 가면 보고 싶을 얼굴들,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보고 싶을 테니까 얼굴을 미리 보고 가려고 약속을 많이 잡고 있고요. 그래서 좀 몸은 힘든데 근데 엄청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삼청동에 너무 좋다. 갔다가 끝없는 잔향 속에서 우리는 이라는 밴드를 혹시 아시나요? 그분들의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앨범을 들으면 숲속으로 초대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이 공간을 바꾸는 느낌? 그래서 그분들이 연주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되게 음악에 심취한 듯한 그런 몸짓을 보여주시면서 음악을 해요. 그래서 거의 약간 의식을 치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음악을 들으면 바로 그 세계로 같이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황홀한 경험이었고, 토요일에는 북촌에서 하루를 잤어요. 게스트하우스를 빌려서 하루 종일 놀다가 뭐 산책도 하고 빈티지 옷 쇼핑도 하고 되게 하루 종일 놀다 왔네요. 그리고 저녁에 술을 마시고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보통은. 네. 근데 잘 곳이 있으니까 북촌에서 잘 곳이 있으니까 진짜 여행 온 그렇겠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거리를 걸어도 되게 집으로 돌아갈 걱정 없이 놀 수 있었고 짐 같은 것도 다 방에 두고 나온 상태라서 가방이 없고 핸드폰, 지갑, 아니, 그러니까 카드, 카메라 이거 3개만 들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날씨도 좋고. 그랬습니다. 라임씨는요? 너무 좋은 하루였네요. 저는 예전에 근황 토크 하다가 그때 제 되게 오래된 16년 거의 넘은 친구들이랑 DJ 씨랑 만나서 롤러 스케이트를 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때 이후로 거의 처음이죠. 그때가 제 생일이어서 만난 거였으니까 7월이었으니까 몇 개월 지나서 다시 그 친구들이 제가 일하는 대로 놀러 와가지고 그래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나와서 치킨도 사와가지고 치킨도 먹고 얘기하고 또 며칠 뒤에는 연시 친구들이 제가 또 일하는데 놀러와서 맛있는 거 먹고 취하고 노래하고 이런 밤을 보냈어요. 근데 얼마 전 연시와의 술자리는 되게 손에 꼽을 만큼 즐거웠던 술자리였던 것 같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나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중간에 약국에 가서 그 제가 이것 때문에 머리랑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처음 보는 약국 아주머니인데 저한테 막 이렇게 반말을 하시면서 아유 누구랑 마셨어?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마셨어요. 이러니까 아유 즐거웠겠다. 다음부터는 조금만 마셔 조금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약간 처음 뵙는 분인데 너무 친근하고 약간 따뜻했던 잠깐의 기억을 선사해주신 분이었고요. 그리고서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잤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머리가 좀 아프긴 한데 어제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는 진짜 좀 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 식빵에 힘이길 바랍니다. 그니까요. 이 녹음하기 전에 아토맥 씨가 그 삼색 식빵을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흰색이 섞인 식빵을 주셨는데 그거 한 입 베어mus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제부터 거의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에서 어제 뭐 DJ 씨가 끓여주신 죽을 먹긴 했지만 오늘도 약간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식빵을 너무 맛있게 먹고 녹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약간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좀 할 수 맞아요.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지금 방금도 했어요. 많이 했어요. 저희 셋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 다들. 저도 창문을 열고 자서 몸이 좀 안 좋은데. 여러분들도 모두 몸조심하시고 네, 창문 아토믹 닫고. 씨랑 배 씨도 완쾌하시길. 이불 꼭 덮고 자세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영화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잠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홍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뒷방 상영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혹은 앞으로 상영될 영화 일정들에 대한 소개글이랑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있는 공간이 있죠? 바로 아토믹 씨가 열일을 해주시고 계시는 아토믹 씨가 인스타지기로 일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뒷방 상영관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들어오셔서 뒷방 상영관 혹은 백투더 시네마를 검색하시면 뜨고요. 거기 들어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안에서 상영되고 있는, 방송되고 있는 영화들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영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앞으로 상영될 영화에 대한 사연이나 질문 또는 자유롭게 저희 뒷방 상영관 멤버들에 대한 질문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익명으로 보내주시고 싶으시면 에스크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저희 팟빵 안에 그 공지사항에 들어오셔도 그 에스크 주소가 나와 있고요. 인스타 프로필에도 인스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eskd.kr/뒷방 DUITBANG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꼭 익명이 아니더라도 뭐 팟빵 댓글이나 인스타 DM 혹은 인스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저희 메일도 있는데 backtothecinema@naver.com입니다. 네,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홍보 타임이었고요. 에스크 질문이 네. 좀 들어왔는데 라임님 광팬이 있나 봐요. 질문을 2개를 라임님께 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6일 전에 보내셨어요. 라임님은 진짜 라임을 드셔본 적이 있나요? 이라고 보냈네요. 어떠신가요? 이게 제가 사실 예전에도 라임이라는 닉네임으로 잠깐 처음 보는 분들이랑 어떤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저한테 그러니까 그때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 이러니까 아니 라임이라니 혹시 숨겨진 주당이 아니냐 이러면서 얼굴은 안 그래 보이는데 막 양주나 칵테일에 라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 양주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신 적이 있었는데, 물론 제가 보통 라임 같은 게 칵테일이나 디저트류에도 많이 들어가니까, 저도 연시에서 라임이라는 닉네임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왠지 라임이 들어간 음식이라던가, 음료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라임 파이, 라임 케이크 이런 걸 먹은 적도 있고 뭐 라임이 들어간 음료도 마셔본 적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연시 안에서 그 수박 씨가 예전에 제 생일날 라임으로 청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라임 청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박씨. 수박씨 보고 싶어요. 그러게. 뜬금없이 그때도 수박 씨가 저한테 라임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언니 라임 좋아해? 이렇게 온 거야. 그러더니 그걸로 청을 만들어주더라고요. 뭔가 상상이 가.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어제 들어왔는데 그 본투비 블루를 저희 방송을 들으셨나 봐요. 아이고. 그래서 라임님 울지 말라고 사랑, 자유, 우주를 외쳐주셨어요. 저희 진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박혀서 우주처럼 빛나고 있을 거예요. 우주. 네. 그러면은 다음에 언젠가 그분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을 기약하면서
이제 영화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방 상영관 19번째 영화는 노아 바움백 감독의 2012년작 프란시스 하입니다. 이번 영화 선정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배씨가 뭐라고 하셨죠? 좋아서요. 프란시스 하란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맞아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우리 영화 선정할 때 배씨가 프란시스 하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저도 그리고 아토믹 씨도 아직 안 봤지만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때 정해졌죠. 아토믹 씨 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도 되게 좋았어요. 사실 프란시스아가 꽤 유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영화긴 한데 계속 안 보고 있었거든요. 왜 안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연시 들어오고 나서 생각해보면 뭔가 프란시스 하는 약간 배씨랑 항상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프란시스 하면 배가 좋아하는 영화. 아니면 배가 좋아하는 영화면 프란시스 하. 약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저 발제글도 썼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 그래서 뭔가, 그때 회의 때 프란시스 하 말했을 때도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고 저도 제가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고 나니까 진짜 좋아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다. 프란시스를 처음 봤을 때가 집에 혼자 있을 때였는데 근데 그때 보고 너무 좋아서 이 영화가 끝나면 모던 러브가 나오거든요. 데이빗 보이의 노래인데 그 노래에 따라서 그 크레딧이 올라오는데 그때 혼자 춤을 췄었어요. 너무 신나고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좋다. 이렇게 저희들이 좋아하는 영화인 프란시스 하는 노아 바움백 감독이고요. 각본은 노아 바움백이랑 그레타 거윅이 함께 썼고 그리고 그레타 거윅이랑 미키 서머랑 저희가 패터슨으로 방송한 적 있는 아담 드라이버 씨가 출연을 하십니다. 먼저 감독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레타 거윅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 해요. 감독에 대한 얘기는 저희 아토믹 씨가 짧게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네. 일단 노아 바움백 감독은 1969년생이고 뉴욕 출신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모두 영화 비평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팬이 많죠. 웨스 앤더슨 감독님이랑 되게 친한 사이인데 그래서 스티븐 지소와의 해저 생활 그리고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의 공동 각본을 썼다고 합니다. 저도 이 IMDb 들어가서 노아 바움백을 보는데 사진에 웬 웨스 앤더슨이 계속 비슷해요, 나오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둘이 찍은 사진이 되게 많더라고요. 약간 둘 다 좀 머리가 길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분위기도. 코듀로이 자켓을 입나요? 그건 모르겠네요. 얼굴만 봐서. 그리고 영화가 꽤 많긴 한데 사실 그렇게 유명한 영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유명한 걸로 하면 2012년에 나왔던 프란시스아가 제일 유명한 것 같고 그리고 2005년에 오징어와 고래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도 이 영화 제목만 알고 그리고 보고 싶어요를 계속 해놨던 저도. 그런데 아직까지 안 보고 있는 영화인데 저도. 왠지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이건 약간 감독님의 좀 자전적인 얘기가 들어간 영화라고 해요. 그리고 또 2014년에 위아영이라고 벤 스틸러 나오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정식 개봉을 했나요? 뭔가 한 것 같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별로 저도 노아 바움백 감독님 찾아보면서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이런 영화가 있었지?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그리고 네, 영화 그레타 거윅이랑 지금 연인 사이라 해야 되나요?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프란시스도 같이 각본을 썼는데 미스트리스 아메리카라는 영화에서도 그레타 거윅이 나오기도 하고
각본도 맞아요. 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이 2010년에 작품으로 처음 만났었는데 2011년부터 만남을 시작해서 이제 그 이후에 프란시스 하랑 미스트리스 아메리카랑 뭐 출연도 하고 각본도 같이 쓰고 하는 작품 활동을 같이 많이 했죠. 노아 바움백 감독이 그 프란시스 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프란시스 하에 나오는 프란시스가 딱 27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나이 때는, 나도 딱 그때 정말 약간 리디큘러스하게 어렸고, 어렸는데 정말 내가 느끼기로는 내가 너무 나이 든 것처럼 느껴졌고, 그때 그래서 자기의 약간 페르소나 같은 게 뭐였냐면, 모든 게 다 괜찮아. 나는 정말 길을 잘 가고 있어. 였는데 사실은 그게 내가 뭐 실망했거나 흥분했거나 이런 나의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워서였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프란시스 하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런 모습들 같은 게 거울처럼 비쳐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네. 하나 더 생각났는데 아까 배 씨가 그 모던 러브 데이빗 보이 노래 얘기했었잖아요. 이 감독님이 그 프랑스 누벨바그 영화들을 좀 좋아하셔서 이 프란시스와의 그런 약간 오마주 같은 장면이나 이게 되게 많대요. 솔직히 저는 누벨바그 영화를 제목은 알아도 본 거는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모던 러브 나오는 것도 레오 카락스 나쁜 피에서 그 드니 라방이 이렇게 그 노래 나올 때 이렇게 달리는 장면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한 거고, 뭐 다른 유명한 누벨바그 영화들도 좀 비슷비슷한 장면이 있고, 약간 그 핸드헬드 기법이라 하죠. 뭔가 이렇게 고정되지 않고 손으로 잡고 찍는 듯한 그런 느낌도 약간 누벨바그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영화 화면이 되게 잘 빠졌잖아요. 근데 아까 그랜다 부다페스트 호텔 감독님 네. 웨스 앤더슨이랑 친하다고 하셨는데 그 그랜다 부다페스트 호텔의 제작진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거 공동 각본이자 배우로 출연하셨던 그레타 거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미국에서 배우이자 각본가이자 감독, 시나리오 작곡?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그레타 거윅에 대한 얘기를 배 씨가 또 잠깐 해주실게요. 네, 그레타 거윅은 말씀해주신 대로 배우이자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감독인데요.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 출신이에요. 그레타 거윅. 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또 레이디 버드도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그 두 영화에서 주인공인 프란시스, 그리고 또 레이디 버드의 주인공인 레이디 버드의 고향이 세크라멘토로 맞아요. 나오고 있고요. 또 그레타 거윅은 대학에서 철학과 문학을 공부했어요. 영화계에서 몸을 담고 있지만 영화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고 영화계 안에 있으면서 배워나갔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학 시절부터 희곡을 쓰고 직접 연출도 하셨대요. 그리고 주로 독립영화 쪽에서 일을 하셨는데 주로 먼블코어란 영화로 작업을 했대요. 네, 이 먼블코어라는 게 초저예산 그리고 초저예산 영화고 비전문 배우를 쓰고 즉흥적인 연기와 대사를 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좀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레타 거윅 배우에게서. 또 감독으로 데뷔를 하신 거는 2017년에 레이디 버드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영화로 감독상 어떤 곳이었죠? 어떤 곳에서? 잠시만요. 오스카에서
감독상으로 후보로 노미네이트 되셨고, 또 지금은 작은 아씨들이라는 영화를 지금 제작 준비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누가 출연하죠? 디모 씨가 출연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예. 기대되네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배우로서 유명해진 게 바로 이 프란시스 하 영화 이후래요. 근데 이 프란시스 하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노아 바움백 감독과 함께 만들어 갔는데 거의 1년 정도 걸렸대요. 근데 이 만든 방식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근데 할리우드에서는 둘이 연인 사이니까 좀 프란시스가 아니고 그레타 거익이 노아 바움백의 파트너, 뭐 뉴욕의 이걸 이런 식으로 꼬리표를 붙여서 소개를 하곤 했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레타 거익이 정말 뛰어나고 열정적인 창작자라는 사실, 누군가의 연인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달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의 모두가 그렇지만 그런 사실을 언급하고 싶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감독이 이런 말을 했대요. 좋아서 가져왔는데, 레이디버드를 만들고 나서 어떤 말을 했냐면, 영화의 어떤 것도 나에게 실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그들은 진실과 조우한다. 창작을 할 때 감정적인 진실로부터 시작해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항상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이 감정적인 진실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아서 세상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가는지 감독의 세계관을 느낄 수 있어서 이 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레타 거익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크라멘토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계속 뉴욕시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프란시스 하 보면서도 그렇고 레이디 버드 보면서도 그렇고 그레타 거익의 내면이랄까, 그분의 삶이 뭐 물론 100% 다 있는 그대로 반영이 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분과 대화를 하는 느낌 같은 게 들었고 그분의 영혼을 약간 조금씩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특이한 게 이분의 피에 굉장히 많은 뿌리라고 해야 되나?가 있더라고요. 뭐 독일계이기도 하고 아이리시계이기도 하고 잉글리시계이기도 하고 그 잉글랜드 코널 지방의 그 콜니시계인 그런 조상들이 다 계시다고 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그레타 거익의 부모님들, 실제 현실 속에서의 그레타 거익의 부모님들께서 그 프란시스 하에서 나왔던 프란시스의 부모님으로 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타 거익에게 가장 많은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 중에 하나가 베리 젠킨스 감독의 문라이트. 사실은 이 문라이트 얘기를 저희가 뒷방상영관이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식의 대화의 장을 열어서 시작됐던 계기였기도 했잖아요. 그때 그 후배 씨도 계셨는데 되게 맞아요. 배 씨도 계셨고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그 패터슨의 주인공이기도 했고 여기 프란시스 하에서도 나왔던 아담 드라이버와 굉장히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그레타 거익이. 그리고 이 프란시스 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보통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어떤 성공한 독립 영화들 중에 몇몇은 굉장히 관객한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지점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지점들이 뭐냐면 이거는 너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 거야. 이거는 너한테 분명 너의 가족들을 떠올리게 만들 거야. 약간 이런 지점들이 있는데 약간 프란시스 하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딱 어떤 지점들이 있냐면
이 부분은 너를 정말 불편하게 만들 거야. 너가 인생에서 만들었던 그 몇 가지의 그런 선택들, 실수들에 대해서. 그거야말로 약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감정들, 실패라던가 내가 하찮게 느껴졌던 그런 감정들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만져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프란시스가 각본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그 각본했던 경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쓴다는 것, 라이팅, 그 무언가를 쓴다는 거는 굉장히 케이크를 굽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케이크를 두고서 여기 어디에 슈거가 있어 라고 그걸 말해줄 수가 설명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약간 글을 쓰면서 자기의 어떤 그게 뭐 설탕이든 아니면 밀가루든 우유든 그 하나의 작품의 원재료가 되는 나의 아이디어들이 전체로서 녹아들어갔다, 스며들어갔다라는 의미로 저한테는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너무 약간 저한테 다가와서 같이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영화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고 아니다. 우리 레이디버드 얘기 먼저 하기로 했었나요? 할까요? 이 영화를 보고 이제 아토믹 씨도 레이디버드를 보셨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레이디버드 약간 프란시스랑 진짜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프란시스의 어렸을 때처럼 생각해도 될 정도로 약간 친한 그 베스트 프렌드 친구가 있고 또 근데 뭔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확실히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레이디버드라는 캐릭터인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뭔가 결말이 오히려 되게 약간 이것도 착잡하다면 착잡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그냥 그런 되게 반항적인 시기가 있잖아요. 다들 있겠죠? 특히 청소년기에 더 그렇고. 근데 저는 약간 몰입이 조금 안 됐던 거는 엄마와의 관계인데 저는 엄마랑 그렇게 싸운 적이 없고 저희 엄마는 그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엄마가 그러니까 레이디 버드 역에 엄마가 되게 싫었어요. 너무 말을 막 하고 막 그러니까 너는 뭐 안 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레이디 버드한테. 약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좀 몰입이 좀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레이디 버드 정말 싫어해서 한 말은 아니었을 테니까. 네, 영화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뭔가 발랄한 드라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티모시를 봐서 좋았던 것도 있어요. 레이디버드 머리 색깔 같은 영화예요. 배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그 영화 저희 같이 봤잖아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네, 그 영화 정말 좋아하고요. 저는 엄마 아빠랑 엄청 싸웠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근데 항상 부모님과 싸울 때는 되게 거칠게 싸우다가도 어느샌간 풀려 있고 오히려 싸우지 않으면 같이 지낼 수 없는.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막 치고받고 싸운다 이런 말이 아니고 각자가 생각하는 게 있고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걸 좀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레이디버드가 좋았던 게 결국엔 그 두 남자가 나오는데 두 남자의 관계가 레이디버드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친구가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티모시가 연기한 카일이 정말 매력적이긴 하지만, 근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좀 안 좋은 대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옆에선 같이 있을 이유가 없고, 근데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간 레이디버드가 좋았습니다. 라임 씨는요? 저는, 저도 레이디버드나 아니면 레이디버드와 부모님 사이 그런 관계들이나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나 감정들이 뭔가 제가 느꼈던 혹은 제 자신 혹은 저와 부모님 사이에 어떤 그런 오고 갔던 것들이 반영이 돼서 아프면서 동시에 위로가 됐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레이디버드가 집 밖에서 만나는 뭐 남자친구들이라던가 친구들이라던가 그런 모습들도 지켜보면서 참, 그니까, 돌아가면서 뭐 생각지도 못하게 상처받고 막 이러기도 했지만 결국은 자기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친구한테 돌아갔죠. 그리고 뭔가 글쎄요. 그냥 그 사람이 레이디버드라는 이름을 쓴다는 사실에서도 뭔가 그냥 동질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제 진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불리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레이디버드가. 앞으로, 그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서 시얼서 로넌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고, 티모시도 여전히 역시나 멋있지만,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능가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리고, 네, 저도 울었던 것 같아요, 보다가. 옆에서는 쿠키 씨도 있었는데, 쿠키 씨도 막 거의 엄청 울더라고요. 저도 울었던 게 그때 영화를 본 게 4월이었나요? 3월. 3월이었죠. 네, 3월 24일. 아, 네. 왜 그렇게 잘 알지? 구체적이시네. 근데 그때 사실 제 생일이 3월에 있는데, 레이디버드를 보면 레이디버드 생일을 축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엄마랑 싸웠던 상태였을 거예요, 레이디버드가. 근데 그때 아빠만 레이디버드 방에 컵케이크를 들고 와서 초를 하나만 꽂고 레이디버드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그때 엄청 레이디버드가 행복했던, 엄마랑 싸우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엄청 행복했던 그 장면에서 제가 울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올해 생일에 가족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았었어요. 그때 생일 전에 되게 싸웠었는데, 그래서 거의, 뭐랄까, 제 생일 거의 잊은 것처럼 가족들 사이에서 잊혀진 생일로 지나갔었는데, 저는 케이크를 못 먹고 그렇게 보낸 생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태어나서. 근데 다행히, 가족 말고 연씨가 축하해줬었어요. 케이크를 같이 먹고, 그래서 그때 너무 행복했고, 동시에 슬프기도 했고, 네, 그랬던 기억이에요. 생일이라는 게 어쩌면 매번 돌아오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날 특별하게 주변 사람들이 내가 태어난 걸 축하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하는 게 굉장히 벅차고 감사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과 잘 지냅니다. 다행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잠깐 레이디버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우리 이거 레이디버드 방송 아닙니다. 프란시스와 방송이고요. 잠깐 청취자분들께서 잊으셨을까봐
이제 프란시스와 줄거리 얘기를 하고 저희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란시스 하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 뉴욕에 살고 있는 프란시스라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기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댄스 회사에서 프란시스가 너무나 정식으로 채용돼서 일하고 싶어 하는 댄스 회사에서 그냥 견습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춤을 추고 싶지만 진짜 내가 댄서야 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죠.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자기 것은 아니지만 그 너무나 친한 친구 프란시스의 말을 빌리자면 머리만 다르고 머리 색깔만 다르고 몸은 하나인 그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소울메이트인 친구 소피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와중에 남자친구랑도 사소한 말다툼으로 헤어지고, 이제 소피도 자기가 정말 살고 싶었던 어떤 집이 자기가 거기 살고 있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프란시스와 같이 살고 있던 방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는 순식간에 내가 이 방을 혼자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또 새로운 방을 구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그때 마침 어떤 남자를 소개를 받게 됐는데 그 남자가 바로 아담 드라이버가 맡은 역할이었죠. 좀 힙한, 돈 많은 예술가, 틱한 약간 그런 인물인데 그 사람을 소개받고 만났던 자리에서 또 프란시스가 자기가 돈도 없으면서 자기가 돈을 내겠다고 돈을 내려고 하다가 그게 또 막 카드가 거부가 되고 이래서 그럼 내가 현금을 뽑아올게 이러면서 나가는 와중에 막 온갖 데서 막 넘어지고 막 부딪히고 깨지고 이러다가 먼 길을 돌아서 겨우겨우 현금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정말 그런 약간 보면서 정말 짠하고 약간 정말 프란시스, 약간 이런 기분이었는데, 어쨌든 그날 만난 그 남자와의 인연이 그 새로운 계기가 돼서 그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자기 친구, 남자인 친구랑 같이 살고 있던 그 집에 프란시스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죠. 거기서 또 같이 지내다가 프란시스는 또 여느 때처럼 자기 삶을 살다가 소피한테 있었던 남자친구가 어디 멀리 저기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돼서 출장이랄까 아니면 이직이랄까 거길 가게 돼서 소피도 따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거의 프란시스는 너무나 자기랑 가깝고 의지했던 친구가 멀리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한 상심이 조금 있었다가 중간에 또 다른 친구로 인해서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어디 파리에 묵을 수 있는 데가 있다라고 해서 또 파리 여행을 다녀왔다가 또 갑자기 자기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래야 방세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무대 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사라져 버리게 되고 좀 쓸쓸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겪다가 마지막쯤에 이제 고향에도 갔다 오고 하면서 다시 이제 소피도 만나고 돌아오고 프란시스가 기획한 그 꾸민 무대도 이제 만들어져서 무대에 올릴 수 있게 되고 그거를 모든 소피가 사랑했던 만났던 사람들 같이 살았던 그 남자인 친구들이랑 소피랑 다 같이 모여서 그 무대를 보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무대였어 라는 말과 함께 프란시스가 마지막에 너무 소중한 친구 소피와 눈을 마주치면서 웃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집을 맞아요. 장만하게 맞아요. 되죠. 드디어. 집이라는 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어쨌든 줄거리는 이렇고 저희 이제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 코너는 이 영화에서 우리 각자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아토믹 씨,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영화 보고 계속 생각났던 장면이 그
프란시스가 뭔가를 먹는 장면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두 개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하나는 그 아담 드라이버 역의 레브? 아니지. 레브 역의 아담 드라이버. 아무튼 레브라는 저희들 오늘 다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레브가 이제 뭐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너 뭐 베이글 먹을래? 라고 했는데 프란시스가 나가봐야 된다 괜찮다고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맞아. 베이글을 엄청 와구와구 먹고 있는 장면이 그 나와요. 베이글 너무 먹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장면이랑 또 나중에 이제 그 레브와 벤지 집에서도 나오고 같은 무용단 친구의 집에 잠깐 머물게 됐는데 그래서 그 친구의 가족들인지 아니면 친구들인지 이렇게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되게 부잣집에 다들 좀 돈도 잘 벌고 뭐 변호사도 있고 되게 차려입고 좀 격식 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프란시스만 혼자 막 옷도 되게 편한 옷들 입고 그냥 이렇게 점퍼 같은 거 걸치고 가서 음식을 뭘 먹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엄청 그때도 우적우적 뭔가를 씹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막 엄청 그 먹는 두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서.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이 나지 싶었는데 그냥 뭔가 프란시스가 약간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잖아요. 뭐 집세도 그렇고 집세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뭔가 좀 돈이 부족하거나 뭐 가난하다고 스스로 느낄 때는 뭐 진짜 비싼 뭐를 못 사서라기보다는 정말 자잘한 거 사는데도 막 재게 되고 못 사게 되고 이럴 때 되게 서럽고 힘들어지잖아요, 더.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학원 알바를 구했었는데 학원 알바 이제 구하기 전에 그냥 계속 놀고 있었는데 알바 같은 건 안 하고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 그냥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카드 대금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뭐 교통비 포함해서 뭐 쓴 거 나가는 건데 그게 부족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잔액이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가 완전 처음이었어요. 태어나서. 그래서 막 엄청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막 신용불량자가 된 거 같고. 그래서 뭐 사실 엄마한테 말하면 용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아니면 친구들한테 빌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뭔가 엄청 서럽더라고요. 그냥 그 돈이 좀 더 그날 그 달 따라 좀 더 나오고 잔액이 부족했던 게 내가 뭐 막 어디 가서 비싼 뭐 가방을 사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나는 평소처럼 살았는데 그냥 가끔 학교에서 점심 먹을 시간 되면 애들이랑 점심 먹고 뭐 가끔 애들이랑 술 먹고 그냥 이 정도로 살았는데 뭔가 그렇게 됐다는 게 엄청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장면이 약간 뭔가 꽂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지? 방금 생각났는데 제가 토요일 맞나? 저번 주 토요일에 그 이태원에 일이 있어서 혼자 갔었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막 돌아다니다가 혼자 카페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배고파서 그때 밥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애매하기도 해서 그냥 빵을 하나 시켰단 말이에요. 음료랑. 근데 그 뺑오 쇼콜라 있잖아요. 그거를 시켰는데 그게 좀 뺑오 쇼콜라가 이렇게 페스츄리처럼 겹이 얇고 잘 바스라지고 부스러기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입에 넣긴 좀 큰 사이즈고 그걸 막 카페에서 혼자 먹는 되게 예쁜 카페였어요. 또 이태원이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냥 보통 있는 카페랑. 그런데 막 그거를 막 가루 막 부스러기 이렇게 막 혼자 막 털어내고 계속 막 입 닫고 이러면서 먹는데 뭔가 그 장면이 자꾸 생각나서 괜히 서러운 거예요. 이게 막 제가 뭐 돈이 없어서 빵 하나로 버텨야 돼 뭐 이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래서 그 장면이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그 먹는 장면들이. 저는 제가
20살 이후의 전반적인 삶이 약간 프란시스가 안에서 겪었던 그런 계속 뭔가 내가 돈이, 생활비가 이런 게 계속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방세랑 이런 것도 걱정해야 되고 이런 거랑 너무 그게 겹쳐져가지고 사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더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아토믹 씨 말 들으면서도 계속 지난 날들 속에서 내가 혼자 막 약간 서럽게 빵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나 그런 게 다 생각이 나네요. 배 씨는 어떤 게 인상적이셨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바로 그 자리, 발레단, 무용단 친구가 초대해준 그 식사 자리에서의 장면이에요. 거기서의 프란시스는 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이 그들만이 아는 이야기, 그들만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프란시스는 되게 엉뚱한 소리라고 느껴질 수 있는 말들을 하고 뭐 자신의 개인적인 친구들을 알지 못하는데 그 친구의 얘기를 갑자기 한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카메라가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프란시스가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여주는데 다들 하나같이 뭐 눈알을 굴리고 있거나 다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는 또 자기가 헛소리를 했구나 생각하고 술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근데 좀 있다가 자리가 옮겨지고 몇 사람이랑 같이 앉아있는데 거기서 나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디아가 극 중에서 처음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데 프란시스도 처음 만난 사람이고 근데 갑자기 프란시스가 나디아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얘기를 들어보라고 해요. 근데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가 삶에서 꿈꾸는 어떤 순간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사랑하는 감정을 서로 알고 내가 널 사랑하면 너도 그걸 알고 너가 날 사랑하면 나도 그걸 아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근데 그런 둘이 있을 때 말고 그런 사랑하는 느낌을 파티에서 느끼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해요. 진짜 사람이 많은 파티장인데 두 사람이 있고 그게 나고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이 넌데 둘이 다른 그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눈을 이렇게 쓱 돌렸는데 둘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때 둘이 눈을 마주치고 웃는 것. 그 웃었을 때 그 느낌?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근데 그 세계를 알려면 되게 어려운데 근데 그 상황에서 눈이 마주친 그 낯선 이들 사이에서 딱 이 사람이라고 느끼고 눈이 마주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 세계를 느끼게 된다는 프란시스의 말. 근데 프란시스가 이런 걸 뭐 사랑에서든 삶에서든 어디서든 바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프란시스는 보통의 프란시스랑은 많이 달랐어요. 프란시스가 말을 할 때 이걸 말로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그런 말을 했었고 또 보통의 프란시스는 좀 횡설수설하고 불안한 사람이잖아요. 불안한 행동을 하고 또 뭐 덤벙대기도 하고 근데 딱 그 순간만큼은 그 불안한 상황들 속에서 불안해진 말들과 행동 안에 있는 자기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습이 드러난 거잖아요. 되게 마법같이 그런 순간이 생겨났는데 근데 그때 프란시스도 꿈꾸듯이 말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나디아와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이전에는 횡설수설한 프란시스를 좀 안 좋게 쳐다보던 그 사람들도
똑같이 꿈꾸는 표정인 거예요. 홀린 듯이 프란시스의 이야기를 듣고 프란시스가 일어나니까 되게 막 나비를 쫓듯이 얼굴을 움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좋았고 프란시스가 집을 떠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Good luck, Francis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이 너무 좋아서 여러 번 돌려봤었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좀 기억하기 어렵고 또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어려운데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말을 어렵게나마 꺼낸 프란시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도 그런 삶을 꿈꾸는 것 같아요. 저도 딱 그 장면을 꼽아왔었어서 거기에 대해서 더 너무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프란시스가 했던 얘기가 정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서로가 웃고 있고 빛나고 있는데 서로를 바라보고 있고 근데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막 내 자신이 소유욕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게 뭐 섹슈얼한 게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니고 단지 그 사람이 지금 이 생에서의 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서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웃기고 또 한편으로는 슬픈 게 이 삶은 반드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적인 장소에서는 그런 우리만이 아닌 비밀스러운 세계가 존재하고 우리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눈치채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세계가 있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그 우리를 둘러싼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평소에는 그런 것들을 감지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모를 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세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리지만 너와 나는 서로가 공유하는 그런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살다 보면은 지금 이 시공간이랄까, 현실이랄까, 이런 것들이랑 마치 조금 어딘가 한참 떨어져 있는 것처럼 되게 아득하고 아슬아하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너무나 동시에 생생하게 느껴지는 좀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시간의 차원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살고 있을 때는 그 와중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걸 기억 속에서 돌이켜 볼 때도 그렇고 약간 그런 오묘하고도 아름다우면서도 아픈데 슬픈데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약간 그런 오만 가지 감정이 뒤섞인 그런 세계가 있는데 저는 그런 차원의 세계들을 프란시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 대부분은 그걸 알아채지 못한 채로 많은 것들이 지나가 버리지만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혹시 그런 세계를 지나왔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세계들이 여전히 제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걸 살아있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가슴으로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세계가 존재하고 제가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것 역시 그렇지만 그런 세계들을 그런 차원들을 정말 느꼈던 살았던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역시도 마법인 것 같아서 이미 뭐 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만났던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 인연들, 사람들도 그런 분들인 것 같아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소중한 관계들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되게 작은 장면들 중에 하나는 그 프란시스가 남자친구들이랑 같이 그 남자친구들 2명이랑 보이프렌드는 아니고 남자 사람 친구. 네. 레브와 네. 벤지. 네, 레브와 벤지가 같이 살고 있는 공간에 소피가 되게 오랜만에 놀러 오는데 그때 소피가 프란시스한테 너 여전히 메시아구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소피가 처음에는 약간 이거 막 그 뭐라고 하는 건 것 같아서 그랬는데 소피가 아니라고 내가 너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그러는 거라고 하면서 너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항상 메시 어지러울 거고 지금까지처럼 항상 너가 들여다보는 그 거울 많이 들여다볼 거고 그럴 건데 나는 너의 그런 어지러진 아무데나 널려있는 그런 옷들이나 너의 그런 미러싱 그런 습관이나 그런 게 좋다고 그거 사랑스럽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장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단점이라던가 막 어지럽혀 놓고 마음도 몸도 어지러울 때가 있지만 어쨌든 나의 그런 작은 습관들을 누군가는 단점이라고 하고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그 사람이 가진 그리고 언제까지나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그런 그 사람의 일부 사랑스러운 일부라고 여겨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아침에 프란시스가 아마 고향에서였던 것 같은데 혼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뭔가 그러니까 나이 들고 나면서부터 약간 자전거를 탈 기회가 잘 없어지더라고요. 그 자전거 자체도 잘 없고 막 빌려서 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냥 새벽이나 밤이나 정말 아침 일찍 사람들 잘 없을 때 제가 롤러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타면서 그 바람을 가르면서 특히 요즘 아침에 공기 저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맑고 깨끗한 차가운데 정말 맑고 깨끗한 그 가을 바람, 가을 공기? 그런 공기를 느낄 때 한껏 들이마실 때 바람을 가르면서 달렸던 그 느낌이 생각이 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작은 장면이 있다면 프란시스가 길거리에서 뛰어다니는 장면이에요. 처음에는 사실 소피랑 같이 뛰어다녔었고 저는 그 장면도 좋지만 그 이후에 프란시스가 혼자 뛰어가는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그 데이빗 보이의 모던 러브가 흘러나오고 뉴욕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프란시스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거의 프란시스가 뛰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프란시스는 그 틈 속에서 정말 자유롭게 뛰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뛴다는 게 점프라는 거고 점프를 하면서 뛰는데 너무 그 자유로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맞아요. 사실 뛰어다니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뛸 기회가 너무 없어요. 학교에서도 뭐 뛰어다니면 좀 눈치 보이고 뭐 술 마셨을 때 그때나 뭐 달리기 시합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진짜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죠. 근데 그걸 신경 안 쓰고 막 뛰어다니는 프란시스의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 나는 혼자서 담배 피는 거 안 좋아해. 아 맞아요. 그 상가에서 소피랑 같이 살 때 맞아요. 프란시스가 담배를 피우는데 그때 소피가 한 대만 그러니까 한 대가 아니고 한 입만 피울게 하고 한 입 피우고 진짜 가버리는데 그때 프란시스가 혼자 피기 싫다고 맞아. 칭얼거리는 장면. 그래서 제가 그 대사를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 네. I don't like smoking alone 그거 적으면서 나도 저도 고개를 끄덕끄덕 저도 생각했어요. 그렇게. 또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이게 세크라멘토에 돌아갔을 때 장면이에요. 지금 밖에서 온정 씨가 춤을 추고 가셨어요. 떠나셨네요. 세크라멘토. 네, 세크라멘토에서 춤을 춘다고요?
아니요. 밖에서 춤을 추는 거. 네네네. 세크라멘토에서. 그게 온정 씨고, 춤은 온정 씨고, 세크라멘토에서 엄마랑 빈티지 쇼핑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엄마랑 바지를 고르고 있는데, 엄마가 딱 보더니 한눈에, 이거 좋을 것 같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빈티지 쇼핑을 되게 많이 해본 솜씨? 그런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왠지 그 레이디버드에서도 엄마랑 빈티지 옷을 사는 장면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저 그래서 지금 순간 레이디버드 얘기인가? 이러고 헷갈렸어요. 근데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그레타 거익이 실제로 어머니랑 그렇게 옷을 샀던 게 아닐까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토요일에 빈티지 쇼핑을 했는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막 예쁜 걸 모아둔 빈티지 옷 가게가 아니라 진짜 아무거나 다 있는 그런 막 다양한 연령대가 찾는 그런 빈티지 가게였거든요. 할머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네, 그런 데서 샀는데 옷을 고르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한눈에 좀 잘 봐야 되고 꼭 입어보고 사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빈티지 쇼핑을 해왔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니 씨가 빈티지 되게 좋아하고 잘 사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제니 씨랑 갔다 왔어요. 되게 잘 고르시더라고요. 맞아요. 역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잘 보는 눈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영화에 따라 다른 코너입니다. 이 영화 프란시스 하에 맞춰서 특별하게 구성된 코너는 바로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프란시스 하 안에서도 프란시스한테 굉장히 소중한 소피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가 중점적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벨 씨가 이 친구 관계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네. 구상을 하게 됐고요. 네, 벨 씨의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여성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에서 연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란시스 하나 또 레이디 버드에서는 연인보다는 친구와의 관계를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았어요. 만약에 영화랑 다르게 내 삶에서 연인보다 중요한 게 더 많다면, 그런 중요한 걸 다루는 영화들이 정말 있다면, 그럼 나의 이야기도 뭔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또, 그레타 거익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영화 속에서 여성의 이야기, 또 여성들이 관계 맺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여기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할 건데, 내가 만들어 왔고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보면서 이건 다 잘못됐어. 나만의 것을 만들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16살 소녀가 있기를 바란다. 내 작품은 다음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주는 일종의 여건인 것이다. 여전히 영화 감독, 뮤지션, 소설가, 미술가 등의 그룹에 속한 이들의 리스트를 보면 전부 남자라서 짜증이 난다. 더 많은 여성이 필요하다. 보다 많은 여성들이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표현하길 바란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경험한 것들인데 뭔가 누군가 말을 할 때는 말이 안 나오고, 근데 그런 경험과 비슷한 것들을 영화나 소설에서 그런 비슷한 캐릭터를 통해 발견할 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조차 잊고 있었던 그런 경험이나
아니면 정말 삶에서 중요했던 것들이 다시 생명을 되찾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제 삶에서는 사실 연인보다 중요한 게 지금은 친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관계가 중요할 것 같지만 그래서 이 프란시스 하에서 소피와의 관계를 다룬 게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되게 오래된 친구인데 그 친구 옆에 있으면 프란시스가 그런 것처럼 되게 편안하고 저로 있을 수 있어요. 온전하게. 그리고 둘이 바보 같은 행동도 되게 많이 하고 막 그 혹시 영드 시트콤? 코미디 드라마 중에 미란다라는 드라마를 아시죠? 네. 네, 거기서 미란다가 갤로핑이라는 걸 하는데 그 말처럼 뛰는 거? 그 갤로핑을 친구랑 같이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순간들 그리고 또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고 허물 없이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만나고 싶어요, 그 친구를. 그 친구와 함께 있고 싶고, 말은 잘 안 하지만 분명히 사랑하는 친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관계들이 그런 연인 관계 못지않게 그리고 그것보다 혹시나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또 사랑이란 얘기도 할 건가? 사랑에 대한 얘기? 보통은 원앤올리라는 말을 하잖아요. 연인에 대해 얘기할 때.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게 없거든요. 뭐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할지라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친구와의 사랑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친구가 여자일 때 그리고 남자일 때는 상당히 다른데 근데 사랑하는 감정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표현할 때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여성 친구들한테는 이젠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지만 되게 포옹하는 게 편했거든요. 서로 편했는데 근데 남자인 친구들한테 포옹을 하거나 아니면 뭐 손을 건네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선뜻 그 행동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회적인 인식도 있고 서로는 그런 걸 바랄지도 모르는 관계일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런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랑에 있어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했으면 해요. 어떤 맞아요. 성별 사이에서도. 맞아요. 저 생각나는데 제가 그 과 친구들이 친한 남자애들이 많은데 걔네 그러니까 친한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이렇게 한 6, 7명 정도 무리가 같이 친한데 저희끼리 한 1, 2학년 때는 진짜 그냥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이렇게 어깨에 그냥 이렇게 팔 올리고 다니고 뭐 아니면 제가 키가 좀 작아서 제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다니고 많이 이랬어요. 이게 이렇게 편하대요. 저도 팔을 얹어도 돼요? 올리기. 그리고 머리가 동그래서 되게 그립감이 좋다고 뭐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러고 잘 다녔는데 뭐 저도 신경 안 쓰고 근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이 쟤네 사겨?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뭐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다 그러고 다니고 제가 뭐 여자인 친구한테도 팔짱 끼고 다니고 이러기도 했지만 그냥 막 뭐 쟤네 사귀냐는 말이 돌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 뭐지 다른 그 교류반이랑 뒤풀이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끼리는 그냥 앉을 때도 이렇게 어깨에 손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기대고 있거나 이랬는데 걔 막 되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쟤네 둘이 사귀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저 말고 다른 친구 둘이 그러고 있으면 걔네가 뭐 누가 잠깐 자리 비었을 때 막 저한테 묻기도 하고 쟤네 사귀냐고. 막 그러면서 서로 좀 잘 안 하게 됐어요. 계속 너무 그런 소리 듣다 보니까 뭐 심지어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면 오히려 이제 그 상대방이라 해야 되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점점 안 하게 됐고, 지금도 약간 걔네, 제 친구인 남자애들, 걔네 여자친구가 처음에 저를 되게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애들은 그냥 학교 졸업을 거의 칼 졸업해서 저보다 거의 1년 정도 먼저? 아니지, 1년 반인가? 1년 정도 먼저 졸업을 해서 저 혼자 학교에 있으니까 걔네랑 그냥 같이 밥 먹고 뭐 이랬는데, 뭐, 걔 친구가 뭐 여자친구한테 뭐 경애랑 뭐 누구랑 점심 먹으러 가 이러면은 그 여자는 왜 맨날 같이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했대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냥 1학년 때부터 쭉 친했고, 뭐 저도 뭐 남자친구가 있고,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오래 지냈던 걸 알아서 지금은 별로 뭐라 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그래, 뭐, 네 멋대로 생각해, 뭐 맨날 이러고 이제는. 그러네요. 갑자기 착잡해졌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프란시스아 보면서 그 벤지 같은 친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레브도 뭐 좋지만 레브보단 벤지가 더 귀엽더라고요. 맞아. 맨날 프란시스 undateable undateable. 근데 나중에 벤지가 좀 맞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긴 했지만 그 장면 너무 좋아요. 그 프란시스가 누워 있을 때 벤지가 들어와서 뭐 말도 걸고, 근데 그때 프란시스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잖아요. 맞아. 근데 벤지가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을 닫고 갈지 열고 갈지 프란시스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프란시스가 닫고 가라고 했는데 벤지가 문을 열고 간다고 말해요. 근데 그 이유가 프란시스가 토하고 싶을 때는 아니면 울고 싶을 때 자신을 부르라고 그래서 열고 간다고 했을 때 되게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어제 토도하고 울기도 했는데. 근데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고 어제 진짜 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다 보면은 그게 막 눈물이 막 나잖아요. 그래서 서러웠겠다. 어제는 조금 네, 몸이 많이 힘들긴 했는데 근데 몸이 힘들어지면 마음도 같이 힘들어지기 쉽잖아요. 근데 옆에서 잘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어쨌든 친구. 저는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소중하고 제가 되게 아끼는,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이 방송 안에서도 거의 한 몇 번 한 것 같아요. 뭐 근황 토크 얘기할 때도 했었고 다른 얘기할 때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네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뭐 생일이나 이런 특별한 날 편지 쓸 때도 하는 얘기고 매년 반복하게 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에는 마음이 다 안 담긴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저의 존재, 제 삶, 저의 숨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 존재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라는, 정말 그렇게 느껴요. 그분들이 저의 숨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충만하게 살고 자기의 존재로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만큼 자주 보지는 못해도. 전 영화 보면서 리허설 때도 아까 얘기하긴 했는데 영화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게 그 소피랑 프란시스가 계속 서로 love you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뭐 약간 인사처럼 쓰긴 하지만 보면서 저는 친구한테 사랑한다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친구들한테. 벌써 한 10년 넘게 보고 있는 친구들도 오히려 막 서로 더 낯간지러워하고 그런 거. 그래서
뭔가 그런 게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저는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뭔가 정말 뭐 약간 남겨둬야지, 뭔가 최후에 써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좋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고향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밴드들, 뭐 이런 음악, 영화 이런 거를 그냥 다 엄청 좋아해, 진짜 좋아해,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요새는 조금 쓰고 있긴 한데 뭔가 연시 들어와서 좀 익숙해진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때도 근데 아직도 그런 말을 들으면 좀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저는 그때 졸업식 때 막 사진 찍는데 그 친구 한 명이 사진 찍다가 너무 예뻤나 봐요. 그 사진 뷰파인더로 보이는 게 갑자기 뭐 너무 사랑해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나도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나 막 이러면서 뭐 약간 혼란스러웠는데, 물론 그 친구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말을 하기가 되게 아직은 부끄럽더라고요. 지금도 부끄럽고. 그래서 그것도 나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을 자기가 알아채고 또 그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게. 전 그래서 편지했어요. 편지가 좀 더 편하긴 하죠. 저는 그런 사랑한다는 표현 같은 게 그냥 제 밖으로 나오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낯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잘.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사랑하면은 그냥 나와버려서. 그래서 저는 누군가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꾸며내는 것도 너무 저한테는 괴로운 일이지만, 그걸 숨기는 것도 잘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 이제 다른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다음 코너인 그들 각자의 영화관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각자의 영화관은 우리들 각자에게 이 프란시스 하라는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토믹 씨에겐 어떤 영화인가요? 오늘 그 장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무용단 친구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던 거? 그때 프란시스한테 직업이 뭐냐고 묻잖아요. 그때 프란시스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말하긴 뭐한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댄서라 생각하지만 뭐 실제로는 그 무용수여서 무대에 서는 것도 힘들고 설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는 상황으로 살고 있는데, 뭔가 저도 지금 제가 졸업하고 딱히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뭘 해야 되는지가 먼저 문제긴 한데, 저는 그냥 내가 뭐라 불리고 싶으면 내가 그거를 나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거를 직업이라 말할 수도 있잖아요. 팟캐스트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블로그 하니까 블로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진 찍으니까 사진가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뭔가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네요. 그런가? 근데 아무튼 저 아토믹 씨 블로그 좋아해요. 텀블러 말하는 건가요? 말고 텀블러도 좋고 거긴 사진이 주로 올라오고. 그쵸. 그 아토믹 씨 텀블러 창 띄워놓고 편지 썼어요. 정말요? 최근에 혹시 리뉴얼한 창을 봤나요? 그게 리뉴얼한 창인가? 음악 나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거야. 첫 화면이 콜미 바이 유 네임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최근에 만들어서 좀 대대적인 공사를 했는데, 아무튼 그냥 뭔가 프란시스가
그렇게 뭐 나이가 27살이라 나오긴 하는데 뭔가 그 나이 때 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뭔가 직업이라 할 만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고 약간 돈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도 제 생각이 나기도 하고 사실 저는 지금 별로 취업 의지가 아예 없어서 취업 활동을 딱히 안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뭐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거고 저도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나도 그냥 프란시스처럼 뭐가 안 돼도 그냥 일단은 뭐를 해야겠다라는 약간의 동기부여 같은 거가 생기기도 했고 그냥 그렇네요. 전혀 뭐 프란시스도 원래는 그냥 정말 무용수 댄서가 되고 싶었지만 약간 연출을 하거나 그쵸. 뭐 이런 쪽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그냥 그런 페이퍼워크를 하는 건 네. 싫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지만 약간 돈이 부족하니까 임시방편으로 했던 일인데 결국 자기가 만든 안무가 잘 됐고 맞아. 그래서 집도 얻고 하고 하는 거 보면은 만약에 내가 너무 욕심부리지 않아도 그냥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나한테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약간 맞아. 그런 느낌의 영화였어요, 저한테. 제가 아까 줄거리 소개할 때 중요한 걸 빠뜨렸었는데 방금 어토믹 씨가 잘 짚어주셨었는데 그 프란시스가 원래 댄서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그 중요한 무대에 설 기회를 잃고 나서 사무직, 그러니까 페이퍼워크랑 이런 걸 하면서 할 수 있는 걸 제안을 받고 무대를 꾸며서 그게 성공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말이 좀 중요한 거고 약간 이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한 게 프란시스의 그 풀 네임을 가진, 그러니까 프란시스의 전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모든 게 다 완전하게 담길 수는 없는 프란시스 하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의 규격이랄까? 그런 거에 맞춰진 상태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프란시스는 전체로서의 자기, 그리고 전체로서 자기가 가진 어떤 꿈이랄까?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밖으로 보여지기에는 그만큼밖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의미를 가진 영화였던 것 같고, 그냥 이 코너를 준비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할 것들을 준비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번 코너에서 딱 떠올랐던 거는 그냥 이거였어요. 프란시스 하, 너 안에 나 있다. 오랜만에 듣는 대사네요. 정말, 오히려 한 몇 년 전에 이 영화를 제가 처음 봤었는데, 그때도 좋았지만, 그때보다도 지금 더 절절하게, 다 한마디 한마디 한 장면, 그 프란시스 하의 그런 표정이나 말이나 몸짓, 그 상황 같은 게 다가왔던 것 같고, 저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배 씨한테는 어떤 영화였나요? 전 영화 보는 내내 프란시스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모습을. 프란시스가 되게 불안해하잖아요. 말도 되게 잘 못하고 행동도 되게 좀 덤벙덤벙거리는데 근데 그게 원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집이 없고 정해진 게 없고 또 돈이 없는 그 상황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불안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분명히 프란시스가 선택한 삶이긴 하잖아요. 그 무용의 꿈을 가지고 있는 뉴욕에서 돈이 없지만 예술가로 있는 그런 선택을 한 건데 근데 저는 그렇게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누구한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무책임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만약 그렇게 스스로 하고 싶다면 그런 사람의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프란시스가. 그래서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뭔가 자기가 계속 꿈꾸는 게 있고 그 꿈꾸는 것에 가까워지려고 뭐랄까 직선으로 가는 길은 없더라도 그 한 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막 좀 돌기도 하고 위에서 내리꽂기도 하고 아래에서 기어 오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어요. 며칠 전에 우리 아빠가 해주신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발제글에도 이런 말을 썼었는데 프란시스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하늘에 자기가 원하는 별이 있고 아니면 그 별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별은 밖에 있는데 그 별에 손을 계속 뻗으려고 하고 있는데 바닥에 있는 배가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되게 흔들리는 배나 혹은 흔들리는 땅 위에서 한쪽 발은 까치발을 들고 그 별에 계속 닿으려고 하는 조금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또 춤추고 노래하는 프란시스의 모습. 네. 갑자기 별이 자기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다 해서 노래 가사가 생각났는데요. 불러 노래인데요. 오늘 들어야지. 뭐예요? 가사 중에 제목이 Under the West Way였나? 세상에 기억이 안 나다니. 아무튼 가사가 네. Paradise is not lost, it's in you라는 가사가 있어요. Paradise는 사라진 게 아니고 너 안에 있을 거야. 뭐 이런 가사인데 그 가사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꼭 밖에서만 뭐를 찾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프란시스처럼 마음속에 있는 걸 따라갑시다. 오늘의 배경 음악은 그 노래다. 블러의 노래. 꼭 들어봐요. 맞아.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마지막 코너인 당신을 위한 영화관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화를 상영한다면 누구에게 어디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은지 각자가 이 영화를 공유하고 싶은 방식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그냥 친구들끼리 과자랑 음료 갖다 놓고 먹고 마시면서 그냥 둘러앉아서 거실이나 방에서 늘어져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오늘 계속 한 얘기지만 무엇 하나라도 그냥 내 청춘에서 내 삶에서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서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가치, 소중한 가치를 믿고 있고 그거를 잃어버릴 뻔도 했었지만 믿었었고 앞으로도 계속 믿고 싶은 믿어갈 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든 네, 그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배 씨는요? 저는 넘어져도 계속 하고 좀 저도 계속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분들 혹은 웃고 싶은 분들 계속 하면서 웃고 싶은 분들에게 그분들이 MVP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그댄 나의 챔피언. 챔피언. 가뿐싸네요. 진짜 가뿐싸. 죄송합니다. 네, 그분들께
에게 프란시스 하를 보여드리고 싶고요. 네. 계속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독립책방을 운영하시는 분들, 뭐 최근에 어떤 책방에 갔는데 그분의 꿈이 SNS나 온라인 매체 없이 그런 종이로 직접 만져지는 그 영혼이 담긴 책들로 그 종이들로 알려지는 그런 책방이 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건 몰래 알려드릴게요. 네. 어머. 왜냐면 이것도 매체니까. 네, 거기 그분을 응원하면서. 저도 응원할게요. 네, 아토믹 씨는? 저는 일단 먼저 방금 말했던 블러 노래 제목이 네, 알려주세요. Under the West Way가 맞네요.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지금 좀 추가해야지. 오래 안 들었더니. 아무튼 이 영화는 저도 약간 라임 씨랑 비슷한데 그냥 편한 사람들이랑 편하게 보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재밌는 요소도 많잖아요. 뭐 블랙 코미디라면 블랙 코미디고 맞아요. 코미디라면 코미디일 수 있는 영화라서 그냥 진짜 만약 저희 연시 MT나 뭐 지옥의 영화 캠프 할 때처럼 그냥 같이 맥주 마시면서 누워서 과자도 먹고 하면서 보면 그런 좋죠. 분위기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같이 일단 얘기하세요. 네. 그냥 그렇게 뭔가 아직 20대, 뭐 30대나 그 이후여도 그럴 수야 있겠지만 뭔가 이런 사회인이 될 학생과 사회인 사이에서 아직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뭔가 같이 보면서 그냥 그럼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이미 그려져요. 네, 그 모습이. 맞아요. 여러분도 그려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춤추기. 춤추나요? 좋다. 네, 그러면 저희의 방송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오늘 녹음 어떠셨는지 얘기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좀 프란시스처럼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오늘 영화 컨셉이라 생각해주세요. 맞아요. 그래도 좀 오히려 그래서 편하고 좀 웃으면서 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제야 정신이 든 것 같기도 하네요. 열심히 말하고 보니까. 저는 원래 방송할 때 항상 긴장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했었고, 지금 많이 여러 번 쌓이고 난 후에도 약간씩은 긴장이 있는데, 오늘은 하기 전에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풀자, 내려놓자, 풀자, 내려놓자, 이렇게. 그리고 아토믹 씨가 주신 빵과 배 씨가 주신 견과류로 배가 채워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도 편안하게 얘기해서 좋았어요. 좀 요즘 들어서 되게 무감각해진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좀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음악도 막 이전에는 크게 들어야 들렸는데 이제는 작게 들어도 좋고 또 음악을 안 들으면서도 걸을 수 있게 됐고 잘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 녹음을 한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과의 대화 덕분에 더 잘 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 모두 고마워요.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로 하고 배 씨가 마지막 멘트를 해주실게요.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